안녕하세요. 저는 예순이 넘은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는 그리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젊어선 먹고 사는 데만 집중했던 터라 정작 제일 소중한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엄마로서 할 일들을 해주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별 문제 없을 거라 믿었던 우리 아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던 그 황당한 일에 대해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전 굉장히 보수적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에겐 오빠들과 언니가 있어 집안의 누뚱이 막내딸이었는데 막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사랑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집안 어르신들의 차별 속에 자랐죠. 저희 할머니는 늘 저더러 쓸모없는 애라며 굉장히 미워하셨답니다. 저건 또 뭐하러 나와서 괜히 쌀만 축내. 우리 장손도 있고 둘째 손자까지 있는데 얼른 키워서 시집이나 빨리 보내라. 아니면 부잣집 식모로 보내든가. 어머님, 그래도 막내라 귀엽잖아요. 나중에 잘 나가는 사이라도 데려올 줄 누가 알겠어요. 그나마 전 막내라 다행이었지. 저희 언닌 저보다 훨씬 더 모진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둘 다 워낙 눈칫밥을 먹고 자라선지 저희 자매는 다른 집 자매들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반면 오빠들과는 늘 서먹하고 불편한 관계였고요. 오빠들은 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걸 언제든지 누렸으니까요. 이제 새해인데 옷이라도 한 번씩 맞춰줄까? 우리 아들들이 집안을 이끌 기둥인데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간 김에 너희 학용품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도 사서 오자. 부모님은 새 옷, 새 신발, 새 학용품까지 오빠들에게 아낌없이 좋은 걸 사주셨습니다. 언니와 전 남의 집에서 얻어온 헌옷이나 오빠들이 쓰다 버린 것들을 써야 했었고요. 심지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선 학교도 보내주지 않아 아침마다 학교에 가는 오빠들 뒷모습만 그렇게 훔쳐봐야 했었네요.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우리 아들들. 그래야 나중에 판검사라지. 사실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것에 비해 오빠들이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는데 부모님은 늘 장차 판검사가 될 아들들이라며 굉장한 기대를 거셨습니다. 오빠들이 학교에 가면 언니와 저 밀린 집안일을 하고 오빠들 옷을 주름 없이 다려야 했습니다. 언니, 우린 왜 학교도 못 다니고 맨날 일만 해? 나도 공부하고 싶어. 어느 날인가엔 부엌에서 찬물에 설거지라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닌 한숨을 푹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떡하겠어. 우린 이미 아들이 둘이나 있는 집에 쓸모없는 딸들이잖아. 그래도 막내는 부모님 몰래라도 계속 공부해. 언니가 전에 알려줬던 거 기억하지? 그거라도 매일 외우고 있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잘했던 언닌 부모님 몰래 제게 공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마저도 중학교 공부에서 끝이지만 전 언니가 알려준 걸 매일 외우며 하나라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17살 때 언니가 20살이 더 무려 저희 자매는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방직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너희 둘 다 집에서 밥이나 축낼 게 아니라 나가서 돈이라도 버는 게 어떠니? 당장 시집 보내기도 창피하니 살림 미천이라도 돼야지. 그게 자식으로서 효도하는 길이야. 너희 아버지가 건너 아는 공장이 있다니까 너희 당장 일 다닐 준비해라. 거기 공장이 월급도 잘 주고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좋다니까 그 월급으로 너희 오빠들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 평생을 강압적 분위기에서 자라선지 저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니와 전 매일같이 공장에 나가게 됐어요. 먼지가 자욱한 작업장은 숨쉬기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기계 소음과 냄새에 적응하느라 온몸이 아플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제 곁에 언니가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형순아, 괜찮아? 많이 힘들지? 아,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도 잘 안 들리네. 언닌 바쁘게 일하면서도 계속 절 살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면 언니가 감독관 몰래 옆에 와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불쌍한 저희 자매는 점심 때면 구석에 앉아 김치와 보리밥뿐인 도시락으로 배를 채워야 했고요. 언니, 나 오늘은 실을 너무 많이 감았나 봐. 아우, 실타래가 너무 뻑뻑해서 손가락 아파. 제가 언니에게 괜히 투덜거리면 언닌 자기 손가락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그때 언니의 손은 벌써 굳은 살이 박여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죠. 나도 손이 남아나질 않는 것 같아. 그래도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대체 언제까지 이런 공장에서 일해야 하는데 나도 오빠들처럼 대학 다닐래. 이런 찬밥 말고 따뜻한 밥 먹고 깨끗한 새 옷 입고 싶어. 어쩌면 언니가 저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언닌 어린 제 투정을 짜증 한 번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공장 생활은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졌어요. 저희는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을 부모님께 드렸고 그 돈은 대부분 또 오빠들에게 쓰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겐 언니가 세상의 전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세상에서 오직 언니만이 제 편이었고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보수적인 집안의 딸로 태어나 차별받고 학교 대신 공장으로 향해 했던 저희 자매는 서로 손을 잡고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언니, 우리 차라리 나가서 둘이 살자. 어차피 이렇게 힘들게 일만 할 거 자식 취급도 못 받는 집에 있을 이유가 있어? 그러던 전 어느 날 언니에게 따로 나가 살자며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매일 눈치밥 먹는 것도 싫었고 오빠들 치다거리 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약한 언닌 부모님이 무서워 독립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20대 초반이었던 언닐, 나이가 10살도 더 많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러 가셨어요. 네 나이가 몇인데 시집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 애비가 네 혼사날 받아왔으니까 얌전히 있다 시집이나 가거라. 아버진 선을 보라는 것도 아니고 대뜸 언니의 결혼 날짜를 받아놨다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시집을 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전 그날 밤 언니의 손을 잡아 끌며 가출을 감행했어요. 객지 가서 암만 고생하더라도 여기서 이러고 사는 것보단 나아. 언니 정말 그 얼굴도 모르는 늙은이한테 시집 가고 싶어? 아니, 싫어. 나도 싫어. 그래, 차라리 나가 살자. 나가서 둘이 살자. 언니와 전 그날 집에서 나와 아주 작고 허름한 단칸방을 구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던 공장도 부모님이 모를 만한 곳으로 옮겨버렸고요. 비록 생활은 조금 궁핍해졌지만 저희 자매를 구박할 사람이 없으니 전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저흰 독립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로, 가족으로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흘러 언니도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언니가 처음 형부를 소개해주던 날, 전 절 처제라고 부르며 순박하게 웃던 형부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사람에게 듣긴 했지만 둘이 정말 많이 닮았네. 처제, 앞으로 잘 부탁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하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당장 말해. 처제 나이엔 잘 먹어야 되거든. 형부는 그러며 그날 찐빵과 만둘, 배가 터지도록 산더미만큼 사주었습니다. 형부는 정말 우직한 황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형부가 리어카를 끌며 시장에서 행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딱 봐도 엄청 무거워 보이는 리어칼, 형부는 이만큼 짐을 싣고도 성큼성큼 걸어 다녔어요. 저는 염치 없게도 형부와 언니 신혼집에서 3년을 얹혀 살았네요. 제가 나가 살겠다고 해도 형부가 얼마나 무섭게 말렸는지 모릅니다. 뭐? 처제 혼자 나가 살겠다고? 그건 안 돼.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아직 어린 처제를 어떻게 혼자 놔둬.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 처제 결혼할 때 되면 어련히 분가시켜 줄 테니까. 그때 형부는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답니다. 항상 절 챙기느라 바빴던 언니가 듬직한 형부의 보살핌을 받는 걸 보고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제야 행복을 찾아간 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언니가 결혼하고 3년 뒤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작은 교습학원의 수학 강사였는데 처음에 저와 사제지간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여기가 검정고시 공부 알려주는 데 맞나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따고 싶어서요. 그때 제가 다니던 공장 근처에 야간에 운영하던 검정고시 대비반이 있었거든요. 종일 기계 소리에 파묻혀 일하다 늦은 밤 책을 펴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다시 배움의 끈을 잡아보고 싶었어요. 물론 그 뒤엔 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고요. 처제 머리가 좋으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졸업장 정도 딸 거야. 학원비 내가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고마워요, 형부.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다음에 대학도 꼭 갈 거예요. 형부는 제 학원비 물론이고 책가방과 예쁜 공책도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벌써 20대였지만 다시 책가방을 매니 너무 설레더군요. 그렇게 설렘을 가득 안고 다니기 시작한 학원에서 바로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집안이 어려웠던 남편은 낮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엔 검정고시 학원에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마침내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학원을 간두게 되자 남편이 그때야 몰래 숨겨놨던 본인 마음을 고백하더라고요. 형순 학생, 아니 형순 씨, 그동안은 선생님이라는 위치 때문에 제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젠 우리 남자 대 여자로 만날 수 있는 거죠? 제 남편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주경 야독해 학원 강사가 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전 남편의 성실함과 다정함을 믿고 마침내 그의 손을 잡았죠. 그러다 처음 형부에게 남편을 소개하던 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요. 혹시나 형부가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었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만약 형부와 언니가 결혼을 반대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만큼 언니와 형부는 제게 부모님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긴장을 했는지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과 전 형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상에 있던 소주병을 따서 남편 잔에 가득 채우더라고요. 우리 처젠 우리 집에서 제일 금쪽하고 귀한 존재네. 나한테 친동생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자네가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우리 처제를 평생 지켜줄 수 있는지 내가 좀 알아야겠어. 네, 형님. 감히 먼저 술 한잔 마시겠습니다. 저는 형부의 매서운 눈빛에 속으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망설임 없이 그 술을 다 받아 마셨어요. 형부는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이번엔 형부의 술잔에 술줄 가득 따랐습니다. 남편은 눈치껏 다시 술잔을 채우더니 형부와 속도를 맞췄습니다. 둘은 그렇게 말없이 술 몇 잔을 나눴고 술기운이 조금 오르자 형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처제가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서 부잣집은 아니더라도 결혼할 사람이 처제를 고생시키지 않을 사람이었으면 하네. 자네 평생 우리 처제 고생 안 시키고 안 울릴 자신 있나? 내가 자네를 믿고 처제를 시집 보내도 되겠어? 네, 비록 제가 갑자기 많은 돈을 벌지 못하겠지만 평생 이 사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형수의 눈에 눈물 난 일 없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형님. 그제 형부는 그날 처음으로 웃으며 남편에게 안주를 집어주었습니다. 술은 여기까지 하세. 안주도 좀 먹어가면서 마셔. 자네 청이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알아? 형부는 그러며 특유의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언니도 그제야 편한 웃음을 지으며 부엌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남편도 저도 긴장을 내려놓았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전 혼주석에 당연히 언니와 형부를 모셨어요. 형부는 결혼식 전에 제게 신혼살림에 보태라며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10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었죠. 언니와 형부도 힘들게 일하는 걸 아는데 감히 그 큰 돈을 선뜻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형부, 이 돈은 너무 커요. 이미 전 언니와 형부에게 받은 게 너무 많은걸요. 이건 마음만 받을게요.
형부가 주는 돈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더 큰 돈은 못 주지만 이 돈 가지고 필요한 거 사. 내가 우리 처제한테 이깟 100만 원도 못 해주겠어. 감사해요, 형부. 제가 형부를 얼마나 존경하고 의지하는지 아시죠? 저 정말 잘 살게요. 믿고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결혼한 이후로도 언니와 형부, 저와 남편은 근처에 집을 얻어 살며 여전히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 아이들을 낳은 후에는 육아도 함께하고 서로 좋은 날 또 힘든 날을 함께 했습니다. 형부와 남편은 죽이 잘 맞아서 자주 술도 한 잔씩 하고 주말이면 가끔 운동도 하러 다녔습니다. 동서, 이번 주말에 등산이나 다녀올까 하는데 어때? 저번에 보니까 동서 다리가 영 비실한 것 같아. 언제 내 체력을 따라오려고 그래? 아이, 형님, 제가 아무리 매일 운동해도 형님은 못 따라잡습니다. 그래도 요즘 형님 따라서 등산 다니느라 체력이 꽤나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번 등산도 확인해 보시겠어요? 내려와서 막걸리도 한잔하면 좋고요. 저희 남편이 좀 마른 체격이긴 해도 곧잘 형부를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주말 아침 두 사람은 등산 보내고 나면 언니랑 전 커피도 한잔하고 같이 애들 데리고 동네 산책을 하러 나가곤 했어요. 언니, 우리 신랑이 그렇게 짠돌인지 몰랐다. 사치 안 하는 건 좋은데 글쎄 저번에 보니까 1원짜리 하나도 가계부를 쓰더라니까. 우리 제부가 알뜰살뜰해서 좋네. 남편들 중에 돈만 생기면 술값으로 다 써버린 작자들도 많은데 제부 정도면 훌륭하지 뭐. 실제로 남편은 매일 수업에만 매달렸지 돈 쓸 줄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아이들 키우며 틈틈이 부업도 하고 가끔 남편의 소개로 어르신들 한글 공부 선생님으로 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또래 부부들보다 조금 많은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40대 중반쯤 됐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분명 처음 보는 번호인데 왜 그렇게 이상한 예감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조금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형순아, 너 형순이 맞아? 나 형목이 오빠야. 네 큰오빠라고. 너 이 녀석 대체 그동안 연락도 안 번호고 어딜 나가 산 거야? 네 언니 형제하고는 연락하고 지냈지? 오빠? 형목이 오빠라고? 아니, 오빠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놀랍게도 그건 20여 년 전 연락이 끊어진 첫째 오빠였어요. 오빤 그러며 뜻밖의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이 무심한 녀석들아, 내가 너 연락 잘 안 하려고 네 동창한테까지 연락을 다 돌렸어. 그건 그렇고 어제 아버지 돌아가셨다. 어머님 벌써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놀랍게도 그건 부모님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서로 연을 끊고 살던 20년 세월 동안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전 큰오빠에게 소식을 듣고 나서도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믿고 평생을 원망했던 부모님이지만 막상 돌아가셨다고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언니와 형부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도 저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만 꼭 잡고 있었고 형부는 착잡한 얼굴로 언니와 제 의사를 묻더라고요. 형부, 전 아무래도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언니한테도 저한테도 부모님은 늘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절 자식으로 사랑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처제, 나도 장인 장모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래도 처제가 이렇게 우는 걸 보니 이제라도 찾아뵙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처제를 낳아주신 분이 걸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안 가면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야. 형부는 언니와 제가 진정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빈소에 갈 결심이 섰을 때 형부는 제 남편과 함께 저희 자매를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도착해 아버지 영정사진이 놓인 걸 보니 어찌나 가슴이 무너지던지요. 장인어른, 이제야 큰 사이가 인사드립니다. 절 받으세요. 형부와 남편은 아버지 사진 앞에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보게 된 오빠들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니 어릴 적 오만하고 본인들 잘난 줄만 알았던 그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자네들이 내 동생들 남편인가? 아니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살면서 한 번을 찾아올 생각을 안 해. 그게 사람 도리인가? 죄송합니다 형님. 근데 제가 아내가 어릴 적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서러운 일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남편으로서 우선으로 할 일은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최대한 편히 살게 해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찾아뵙지도 않았고요. 그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는구만. 아, 우리가 뭐 형제 차별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 시절의 딸들 역할이 다 그렇지 뭐. 열심히 돈 모아 오빠들 뒷바라지 해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서러운 일이라고 연락을 싹 끊고 살아. 아버지 장례식장이기도 했고 오랜만에 보는 오빠들이라 최대한 참으려고 했지만 전 결국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게 서러운 일이지. 오빠들이 우리 마음을 알아? 평생 부모님 품에서 고생 한번 안 하고 오냐오냐 자란 오빠들이 뭘 알겠어. 나 오빠들이 왜 이제 우리한테 연락했는지 알아. 장례식장에서 허드렛 일 할 사람 필요한데 딱 언니랑 나랑 있으면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부른 거지. 지금도 봐. 멀리서 온 사람들한테 식사란 소리 한 번을 안 하잖아.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누구 뒤에 숨어서 살 건데? 제가 거침없이 말하자 첫째 오빤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뺨이라도 한 대 올릴 기세로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자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제 남편이 첫째 오빠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오빠라고 있는 사람들이 동생들 챙길 생각은 없고 부려먹고 착취할 생각만 해요? 지금 이 행동 저 도저히 못 참겠네요. 뭐야? 니들 다 한통속이지? 부모님 안 계시다고 이제 무서운 것도 없어? 이럴 거면 당장 여기서 나가. 너희들은 자식들도 아니야.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어. 오빠들 얼굴 보니까 속이 뒤집혀서 괜히 왔다 싶더라. 맞아. 우린 자식도 아니야. 그러니까 효자인 오빠들이 끝까지 잘 모시던가 말던가 해. 형수나 일어나. 여보, 제부 일어나요. 항상 차분하던 언니도 그때만큼은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요. 언닌 그것뿐 아니라 제 팔을 잡아 끌고 걸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걸로 저희 친정과의 인연은 정말 끝이었답니다. 그 뒤로 저흰 친정 식구들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저 아이들 키우는 데만 매달려 살았어요. 언닌 딸 둘을 낳고 전 아들, 딸 하나씩을 낳고 살았죠. 그렇게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 저희 나이도 어느덧 60을 넘겼습니다. 그때 형부가 벌써 70이었고요. 젊었을 때 장사 소리까지 듣던 형부도 나이가 드니 아주 왜소한 노인이 됐더라고요. 젊을 적 몸쓴 일을 많이 하셔서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았고요. 형부, 이거 보약한지 지어왔어요. 요즘 형부가 너무 기운 없어 하셔서 걱정이네요. 예전엔 쌀가마니도 번쩍번쩍 들던 우리 형부는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이야. 세월이 뭔지 나이가 뭔지 그래도 처제가 신경 많이 써줘서 나 아직 팔팔해. 우리 처제는 예전에 그 얼굴 그대로인 것 같네. 하지만 그때 형부의 얼굴은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전 자꾸 약해져가는 형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뒤 어느 추운 새벽 충격적이게도 형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긴 하셨지만 그렇게 아무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형부를 떠나보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네요. 전 친아버지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산이었고 울타리였던 형부는 그렇게 이른의 나이로 저희 곁을 떠났어요. 형부, 왜 인사할 기회도 안 주시고 이렇게 성급하게 가셨어요? 내가 형부한테 고맙다는 말도 잘 못했는데 너무해요, 형부. 형님, 저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 편하게 여생을 즐기자고 하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셨어요? 제 술이나 한 잔 받고 가시지. 저와 남편도 이토록 슬퍼했는데 저희 언니는 어땠겠습니까? 언니 몇 번이나 울다 기절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어요. 조카들도 정말 많이 울었고요.
언닌 형부가 떠났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매일 밥도 못 먹고 울거나 울다 지쳐 잠이 들었죠. 시간이 갈수록 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몇 번 입원까지 해야 했어요. 그때 언니 나이도 환갑을 지난 나이라 이젠 언니마저 잃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언니, 집에서 맨날 그러고 있지 말고 나와서 뭐라도 하자. 어? 동네 산책을 하든 동네 슈퍼라도 가든 나랑 같이 나가자고. 전 자꾸만 언니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때 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식당 한참 전 문을 닫은 상태였거든요. 전 억지로라도 식당 문을 열게 하고 저까지 나가 같이 일을 도왔습니다. 식당을 이렇게 오래 닫아두면 어떡해. 이러다 단골 다 도망가겠네. 언니 음식 솜씨가 아무리 좋아도 가게 망한 줄 알고 다시는 안 오면 큰일이잖아. 내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할 테니까 언니 요리만 해줘. 다행히 언니도 식당에서 조금씩 일을 하다 보니 전보다 많이 활력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형수나 고맙다. 그래도 나와서 뭐라도 하니까 네 형부 생각이 조금 덜 나네. 하늘에서 서운해하고 있으려나? 아이고, 내가 형부한테 단단히 말할게. 형부, 우리 언니는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나랑 몇십 년만 더 놀다 갈 테니까 혼자 좀 잘 계세요. 저도 익숙하지 않은 식당 일이었지만 그래도 언니랑 수다도 떨고 일도 하다 보니 제법 재미가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큰아들 녀석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차마 나가실 소개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장남이긴 했지만 저한텐 여전히 아이 같고 가끔 철없이 장난도 치는 그런 평범한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결혼하겠다는데 꼭 제가 결혼할 때처럼 심장이 두근대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선진이라고 합니다. 부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며느린 처음 볼 때부터 정말 예의 있고 단정한 아가씨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을 만나는 자리가 불편했을 텐데 시종일관 저와 남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전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죠. 우리가 재상이한테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예비 며느리는 하는 일이 뭔지 물어도 되나? 그럼요. 편하게 질문하세요. 저는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전 며느리의 답변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변리사란 직업을 자세히 모르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직업인 건 알았거든요. 공부도 엄청 잘해야 한다고 하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특히 관련된 일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전문직이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예비 며느리가 아주 똑똑한 인재였네. 어쩐지 말도 똑부러지게 하고 하는 행동도 예의가 넘치는 것 같더라니. 부끄럽습니다, 어머님.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며느리 그러며 수줍게 웃어 보였어요. 제가 며느리 마음에 들어 했던 건 단순히 좋은 직업보다도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저희 아들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시종일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지켜보며 하는 얘기마다 맞장구도 치고 아주 입에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듯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선진이를 정말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그날 아들은 진심을 담아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저희도 당연히 환영했고요.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상견례는 차분하면서도 조금은 차가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답니다. 제가 마음에 가장 걸렸던 건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부인의 표정이 그리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돈 어르신은 저희를 잘 맞아주셨는데 사부인의 불편한 표정은 식사 내내 감출 수가 없었어요. 아들 며느린 사부인이 그러거나 말거나 곧 결혼한다는 생각에 싱글벙글했고요.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아직 사돈댁과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들 결혼을 앞두고 신경 쓸 게 많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사부인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선진이 엄마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둘이서만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사부인의 갑작스런 연락에 전 조금 주춤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진지한가 싶었거든요. 아, 네, 그러시죠. 결혼 앞두고 안 그래도 상의 드릴 게 많았는데 잘 됐네요. 편하신 장소 일러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전 설마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기분 좋게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말았죠. 제가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 들어서니 사부인은 이미 못마땅한 얼굴로 다리를 꼬고 앉아있더라고요. 껌까지 짝짝 씹고 있는데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본 사람이 맞나 싶었죠. 더 웃긴 건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째려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갔어요. 오늘 어떤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사부인 표정을 보니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네요. 뭔 눈치가 없지 않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돈 봉투를 던지는 겁니다. 전 너무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거 받아요. 나 도저히 이 결혼 못 시키니까 이거 받고 없던 일로 하죠. 안에 300만 원 넣었으니까 그거면 되죠? 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갑자기 돈 봉투 뭐고 결혼 왜 못 시킨다는 건데요? 이유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 이유를 정말 몰라요? 우리 딸이 변리사예요, 변리사.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연봉도 아줌마 아들의 2배는 될걸요? 그쪽 아들 연봉이 한 4천은 됩니까?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어디 넘볼 때 넘봐야지. 사부인, 아니 그 여자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이 변리사니 저희 아들 같은 평범한 직장인한텐 시집을 못 보낸다는 거였죠. 우리 귀하고 잘난 딸을 어떻게 푼돈이나 버는 녀석과 결혼시키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쪽 집안 뒷조사 좀 해봤는데 정말 기가 차더만. 그쪽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보니까 그 식당 주인도 아니더만. 그럼 그 작은 식당에서 겨우 종업원이나 하는 거잖아. 난 그런 하찮은 집안에 우리 귀한 딸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딸이 착해서 곧 죽어도 그쪽 아들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이 돈 받고 그쪽 아들 좀 단념시키세요. 내 말 알아들어요? 놀랍게도 제가 언니 식당 일을 돕고 있는 걸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고 오해한 모양이었어요. 그 여잔 상스러운 말투뿐 아니라 직업으로 귀천을 따지는 몰상식한 인간이었어요. 만약에 이 돈 받고도 설득 못 시키겠다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세상에 시집살이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처가살이라고 들어는 봤나? 요즘은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기어이 결혼하겠다면 내가 아주 제대로 밟아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얘는 어디다 밥 말아먹고 계속 이따위 헛소리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헛소리하기 쉽지 않은데 어디 학원이라도 다니시나?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뇌는 집에다 두고 오셨는지 아주 하는 말마다 기가 막히네요. 저는 그 여자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 몇 가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 별이사 좋은 직업이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그쪽 딸이 엄마가 교양 없어서 너무 창피하다고 했는데 그거 몰랐죠? 뭐라고? 내 딸이 그랬다고? 증거 있어? 괜히 내 딸하고 4살 이간질하려고? 말도 안 되는 수작 부리지도 마. 그런다고 결혼하라고 못하니까. 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당신같이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 보니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싶네. 알아보려거든 좀 제대로 알아보지 그랬어. 내가 일하는 그 식당, 정확히 말하면 요즘 일손을 돕고 있는 그 식당, 우리 언니 식당이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언니 식당 있는 그 건물이 바로 우리 건물이라는 거야. 알려면 똑바로 알아. 뭐, 당신이 건물주라고? 웃기지 마. 그럼 진작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당신한테 그런 것까지 말해야 돼? 나 우리 아들한테 당신 집안에 대해 다 들었거든? 지금 그쪽은 무직이고 지금 사는 집도 25평 월세라며? 내가 모르고 결혼 허락한 줄 알아?
그쪽 집안이 어떻든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결혼 허락한 거야. 당신처럼 조건으로 사람 안 따지고 잘난 척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제가 어디 가서 절대 먼저 말 안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가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층짜리 건물이긴 했지만 요즘 어디 가서 건물주로 가면 너무 요란하게 띄워주더라고요. 그 건물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고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거였습니다. 그 건물에 언니에게 식당 자리 하나를 내준 거였고요. 평생 제가 언니와 형부에게 받은 게 너무 많으니 월세도 거의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자리를 내준 식당이었답니다. 제 예상처럼 그 여자도 저희가 건물이 있다는 걸 듣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더라고요. 아니, 사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뭔가 오해한 모양이네요. 이거 놓으시죠? 이제 서로 볼 일 없는 사이잖아요. 나 진짜 별꼴을 다 겪네. 꼴랑에 300 가지고 어디서? 어이가 없어서 진짜. 사부인, 제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는 제 팔을 잡고 매달린 여자를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전 한동안 무척 고민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정말 좋게 보기도 했고 어떻게 그런 형편없는 여편네에게서 그런 훌륭한 딸이 나왔을지 이해가 안 될 지경이었죠. 전 고민하다 결국 아들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아들은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장모님이 정말 그런 말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돈 봉투까지 던지시면서요?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아 금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전 아들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사실 상견례 전에 선진이가 걱정하던 게 하나 있어요. 장모님이 평소에 말도 거치시고 성격이 모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실수라도 하실까봐 걱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발 상견례 땐 조심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도 드렸다고 했고요. 며느리도 평소에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엄마 때문에 고민이 많았나 봅니다. 아들은 그걸 다 듣고서도 전혀 개의치 않으며 그마저도 이해하려고 했고요. 전 아들이 충격받는 걸 보고 마음이 더 착잡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겠니. 네가 선택해라. 그런 여편 내가 네 장모가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대로 진행해.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관두고. 하지만 아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새 얼굴이 수척해진 아들은 어깨가 축 처져선 결국 파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평생을 장모님으로 모셔야 하는데 제 부모님께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파혼하겠습니다. 죄송해 엄마. 아니다. 잘 결정했어. 아들아, 이 인생은 길어. 지금은 힘들겠지만 부디 후회 없는 결정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열이 뻗쳐서 씩씩거리던 전 며느리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혹시 제가 지금 어머님 댁으로 찾아뵈도 될까요? 아니다. 너도 재상이하고 얘기 나눠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서로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나.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이내 며느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하고 인연을 끊더라도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저 평생을 저희 엄마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도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지난날 저도 부모님 때문에 늘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 결혼은 찬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자. 너무 속상해 말고 너도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항상 건강해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 달 뒤 매일 울기만 하던 며느린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했답니다. 안 그래도 마르던 애가 살이 5kg나 빠졌대요. 파혼한 충격이 무척 컸던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그 지경이 되자 저희 아들도 무척 힘들어했어요.
저 앞에서 티는 안 내려고 했지만 매일 밤마다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술에 취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회사에 병가를 내고 알아눕더라고요.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전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상아, 많이 힘들어? 아휴, 너만 보면 엄마가 속이 타서 죽겠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사실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선진이 없인 하루도 못 살겠어요. 저희 장모님 제가 감당할게요. 엄마 아빠한테 예의 없게 행동 안 하시게 제가 다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엉엉 울며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감당할 테니 한 번만 이해해 달라면서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니 엄마인 제 가슴은 어땠겠어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죠. 여러분은 저와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으신가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며느린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둘은 결혼식은 아직 하지 못했고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분가라라고 해도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지 뭡니까? 아마 사부인 사건 때문에 신경이 쓰여 더 그런 거겠죠. 재상아, 새아가, 너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결혼식이라도 올리는 게 어떠니? 그래도 식은 올려야지. 어머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희한테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저희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신 그런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가 완전히 달라졌을 때 그때 결혼식에 모시고 정식으로 식 올리려고요. 저희 며느린 첫인상 때처럼 아주 진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답니다. 전 이미 며느리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니 조금 더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며느리 가족과도 진심이 통하는 한 가족이 돼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1년 동안 며느리와 살다 보니 저희 새아가가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별리사 일도 바쁠 텐데 아침마다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나 빨래도 척척 해둔다니까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좋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제 껌딱질합니다. 어머님, 저희 주말에 시장 가서 장 봐올까요? 아니면 대형 마트 가서 쇼핑할까요? 곧 어머님 생신이신데 어디 여행이라도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좋아하는 여행지 있으세요? 며느리 볼 때마다 저도 어찌나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 일로 끝까지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네요. 저희 남편도 며느리를 너무나 예뻐하고요. 물론 그 뒤로 수차례 사부인께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사부인, 제발 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우리 딸이 그 댁에 들어가 지낸다면서요? 그럼 애들 결혼식을 올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니 한 번만 저 좀 만나주세요. 하지만 전 아직은 절대로 그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도 장모를 생각 안 한다고 하고요. 혹시 나중에 만나게 되더라도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요즘 전 사부인 생각은 접어두고 지금 인생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즐거운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언니와도 여전히 자주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요. 언니도 어릴 때 억울한 적 많았지? 우리 엄마가 참 못되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언닌 그 차별 속에서도 어린 동생을 챙겨야 했고 나 같았으면 나만 살겠다고 진작 도망갔을 거야. 너 그래서 도망갔잖아. 물론 언니 나까지 챙겨서 나가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늘 욱해서 움직이는 건 너고 그 뒤를 쫓아간 건 언니 나였던 것 같네. 네가 나보다 낫다 얘. 언니와는 이제 예전 얘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 그땐 그랬지 하며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인데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저희 오빠들은 오래전에 사업한다고 집안 재산을 다 날려먹고 변변치 않은 신세로 늙어가고 있다네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 기쁜 소식 하나 전하자면
저희 며느리가 첫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5개월이 돼서 날이 좋아지면 곧 손주를 보게 될 것 같네요. 며느리가 아이를 가진 뒤엔 아들이 먼저 나서 사돈 어른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답니다. 얼마 전엔 저희 부부와 식사도 한번 하셨고요. 사돈 어르신은 사부인과 다르게 정말 점잖으신 분이세요. 아마 며느리가 아버지를 쏙 닮은 모양입니다. 이럴 때 보면 가족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존재인 것 같네요. 비록 며느리를 친정엄마가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제가 더 열심히 옆에서 챙겨주려고 합니다. 전 그저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랄 뿐이네요. 가끔 절 마음 아프게 했던 사부인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반응 갈 걸 왜 굳이 나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타인에게 상처 준 만큼 스스로도 고통스러울 텐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본인 욕을 하고 다니는지, 심지언 자식에게도 욕을 먹고 남편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부디 본인의 삶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물질적인 조건에 기준을 맞추지 말고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한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돌볼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가족들 곁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훈으로 삼을 만큼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오늘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찾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좋은 글귀 하나 두고 가겠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하나로 맺어져 있다는 거, 그것이 진정 이 세상의 유일한 행복이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